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지난달 28일 올해 10월 발사 예정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핵심 엔진인 1단 엔진의 인증 모델이 처음으로 30초간 불꽃을 내뿜었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4기를 묶는 클러스터링 엔진으로 설계된 1단 엔진은 총 300톤의 추력을 낼 수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을 판가름할 정도로 도전적인 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종합연소 시험은 누리호 1단 엔진의 인증 모델을 사용해 실제 발사 때와 똑같은 자동 발사 소프트웨어 명령에 따라 1단 추진제 탱크에서 연료와 산화제가 클러스터링된 75톤급 액체 엔진 4기로 공급돼 정상적인 연소가 진행되고 통제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30초간 진행됐습니다. 항우연은 앞으로 100초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3월에는 1단의 추진체를 모두 연소하는 127초 종합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1단 엔진을 비롯해 75톤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된 2단 엔진과 7톤 액체 엔진 1기로 구성된 3단 엔진이 장착되는 누리호는 올 10월에 위성모사체를 싣고 1차 발사될 예정이며 내년 5월에 무게 200kg의 성능 검증 위성을 싣고 2차 발사될 예정입니다. 잘 알려져 있지만 우주 개발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과 러시아 등은 발사체 기술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엔진 기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3년 발사에 성공한 나루호 개발 과정에서도 정부는 액체 엔진이 탑재된 1단부를 러시아에서 가져오고 핵심 기술은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항우연은 75톤급 엔진을 나루호 첫 발사로부터 6년이 지난 2015년 처음 개발해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으로 몇 번 설계도를 갈아엎은 끝에 지금까지 누적 16,000초가량의 연소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300톤의 추력을 내기 위해선 엔진 4기를 한 몸처럼 작동하도록 묶어야 합니다. 당초 이달 발사하려던 일정이 10월로 미뤄진 것도 엔진 클러스터링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달 말 1차 연소 시험 첫 성공으로 엔진 4기가 합쳐진 1단부가 실제 불을 뿜는 단계까지 겨우 올라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의 목표는 1.5톤급 실용 위성을 저궤도로 올릴 수 있는 발사체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주기술 선진국 관여를 들기 위해선 고성능의 인공위성과 이를 언제든지 자국에서 쏠 수 있는 자체 발사체 기술이 핵심입니다. 한국은 인공위성 분야에서 관측 해상도 기준 세계 6, 7위권의 기술력을 갖췄다고 평가받고 있지만 위성 핵심 부품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발사체 기술력은 이보다도 한참 뒤떨어졌습니다. 자력으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어 2010년부터 2조 원을 투입해 누리호를 개발해온 이유입니다.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우주 선진국 진입을 위한 걸음마를 떼게 됩니다. 누리호 엔진은 2008년 미국의 민간 기업 스페이스X가 펠컨1 로켓 발사에 활용한 멀린 원시보다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항우연은 후속 사업을 통해 누리호 엔진을 펠컨9 로켓에 탑재된 엔진인 멀린1D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또한 누리호 엔진 개발에는 국내 기업들이 가진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로켓과 접속해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엄빌리칼 타워입니다. 투박하게 생겼지만 고도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현대중공업이 엄빌리칼 타워를 포함한 발사체 시스템 개발 및 건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LNG 운반선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 기술이 누리호 발사대 건설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켓 발사대는 발사 전에 기체를 단단히 고정하고 발사 순간에는 여러 개의 팔이 한 치 오차 없이 동시에 떨어져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LNG 선박을 건조하면서 폭발 위험이 높은 액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기술력을 갖췄으며 이 같은 기술이 누리호 발사대 건설에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호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맡았습니다. 항공기용 가스터빈을 생산해 영국 롤스로이스 등에 수출하며 쌓은 정밀 가공 기술과 고온 내열 소재 기술력을 활용했습니다. 누리호 엔진은 항우연이 설계하면 하나가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도면대로 만드는 단순 작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배관의 미세한 굵기나 휘어지는 각도 차이에 따라 연소 품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도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의 엔지니어들이 손으로 익힌 도면박 조립 노하우가 가미되지 않으면 완벽한 엔진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누리호 1단의 대형 추진체 탱크를 생산했습니다. 비행 모델의 1단에서 3단부를 연결하는 총조립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을 통해 고도화한 기술은 다시 민간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입니다. 밀폐된 공간의 기체나 액체의 압력을 정밀하게 다루는 기술은 기계장비 분야에 적용 가능하며
터보펌프 기술은 선박 엔진 개발에 고스란히 활용될 예정입니다. 엔진 유량을 정밀 조절하는 알고리즘은 수액 치료기기에 접목이 가능해 헬스케어 산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의 우주 개발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그룹은 인공위성 개발업체인 세트레가이를 인수했으며 카이와 LIG넥스원의 소형 위성 개발 협약 등 국내 우주산업계에서도 연초부터 새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위성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위성은 관측과 통신 항법 위성용으로 분류되는데 아직 한국은 자체 기술로 개발한 통신과 항법 위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위성의 국산화가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관측 위성 종류도 다양해집니다. 다음 달 20일 카자흐스탄에서 발사할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는 관측 전용 시리즈 위성입니다. 지상 500km 주변 저궤도에서 재해와 재난 감시에 농림과 수자원 관측 임무를 수행합니다. 차세대 중형 위성 2호에서 6호도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발사되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다목적 실용 위성 6호와 7호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리랑 6호는 기상 여건에 관계없이 한반도 일대를 전천으로 관측하는 레이더 위성입니다. 첨단 기술이 필요해 유럽연합의 에어버스 DS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아 항공우주연구원 등이 개발 중입니다. 7호는 해상도가 30cm 이하인 초고 해상도 광학 위성입니다. AP 위성이 2개의 위성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0cm급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위성 강국들이 앞다퉈 개발 중이거나 보유하고 있는 고해상 관측 기술의 기준이 된 만큼 7호 개발은 우리나라도 이들 대열에 합류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초소형 군집위성 사업도 최근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을 마치고 이달부터 기본 설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광학해상도 1m 이하 관측 위성으로 카이스트와 세트레가이가 개발 중입니다. 2024년에서 2026년 사이에 11기를 발사합니다. 이들과 함께 군집 운용할 레이더 위성 40기는 국방부가 발사합니다. 한국형 항법 시스템 구축 사업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쓰다 보면 엉뚱한 길로 안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위성 항법 시스템이 외국 기술인데다 신호 오류를 잡아줄 보정 기술도 국내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핵심 수송 수단인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 택시,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보편화되려면 현재 GPS 정확도와 내비게이션 기술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지역 항법 시스템과 이 시스템 오류를 보정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올 상반기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화할 한국형 항법 시스템 구축 사업은 2035년까지 위성 7기를 쏘아 올려 인도와 일본이 보유한 지역 항법 시스템에 맞먹는 독자 항법 체계를 조성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약 4조 원입니다. 한국형 항법 시스템 사업 사전 준비 단계로 항공우주연구원이 국토부와 해양수산부와 함께 한국형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GPS 신호의 오차를 줄일 합재체를 제작해 위성의 식구 성능을 검증하는 사업입니다. 강원 양양과 경기 양주, 경북 영주와 충북 청주 및 광주광역시와 부산 영도 등 전국 11곳에 관련 장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지구 항법 시스템 4개를 보완하는 보정 시스템을 보유한 7번째 국가가 됩니다. 오는 4월엔 한국의 첫 통신 위성인 천리안 3호 개발 주관기관이 선정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유력하며 이 위성엔 카대역인 27에서 40GHz 주파수 탑재체가 들어갑니다. 진짜 5G로 불리는 28GHz 광대역 서비스는 기지국만으로는 불가능해 카대역 위성이 필요합니다. 이동통신 표준화 국제협력기구가 지상통신망과 위성 간 연계를 5G 이후부터 국제표준으로 채택한 이유입니다. 그만큼 위성과 교신할 안테나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위성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도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위성의 자세를 잡아주는 제어 모멘트 자이로와 카대역 데이터 송신기 등 13개 부품을 국산화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우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차근차근 확보 중이며 아랍에미리트가 얼마 전에 화성에 위성을 보낸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화성에 위성을 보내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